1837년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봄이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지독하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날씨만큼이나 윈저궁과 켄징턴궁 사이의 분위기도 냉랭했습니다. 윈저궁에서는 중풍으로 몸을 떨던 윌리엄 4세가 간신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걷는 것조차 어려워 휠체어를 탄 채 이방 저방을 오가야 했죠. 왕의 건강은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태로웠습니다. 그럼에도 윌리엄 4세는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반드시 넘겨야 할 날짜가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5월 24일, 빅토리아의 18번째 생일. 빅토리아가 성년이 되는 그날까지만 살아있다면 자신의 사후에 섭정을 두지 않고 빅토리아가 직접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늙은 왕에게는 어쩌면 마지막 목표였을 겁니다. 어떻게든 5월 24일까지 살아남는 것. 그리고 그 두 진영 사이에 끼어있던 사람이 바로 빅토리아였습니다. 가족 가운데 사실상 유일한 지지자였던 외삼촌 레오폴드 1세, 그리고 말없이 자신의 곁을 지켜주던 레첸을 의지하면서 빅토리아 역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켄징턴 궁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증오하는 콘로이에게 시달리고 있었고요. 결국 빅토리아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국왕이 서거하고 마침내 자신에게 권력이 넘어오는 날이었죠. 그러던 5월 19일, 빅토리아가 18살이 되기 불과 닷새 전 윌리엄 4세는 마지막으로 조카에게 선물을 하나 주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1만 파운드의 연금이었습니다. 국왕의 뜻을 전하기 위해 왕실의 고위 관리가 직접 켄징턴 궁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켄트 공작 부인과 콘노이는 이를 저지했습니다. 사람은 국왕과 빅토리아 사이에 자신들을 거치지 않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빅토리아는 이 광경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콘노이에 대한 증오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답답한 하루하루가 지나고 마침내 5월 24일 빅토리아의 18번째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은 여전히 쌀쌀했지만 날씨만큼은 화창했습니다. 왕이 계승 서열 1위인 공주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런던의 상점들은 축하 문구를 내걸었고 켄싱턴 궁의 하인들은 아침부터 정원을 단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켄징턴 궁으로 향하는 마차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귀족들이 몰려들었죠. 최신 유행의 화려한 드레스를 차려입은 귀족들은 서로의 옷차림을 뽐내며 빅토리아의 성대한 생일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유럽 대륙에 있던 가까운 왕족 친척들도 그녀의 성년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윌리엄 4세는 이제 너무 노쇠해 직접 참석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대신 빅토리아에게 그랜드 피아노를 선물로 보내왔죠. 그런데 정작 생일의 주인공인 빅토리아의 심기는 그다지 편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이 자신을 축하하고 궁에서는 성대한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지만 빅토리아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대체 언제쯤 이 지긋지긋하고 우울한 켄징턴 궁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날의 성대한 생일 파티는 자정이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는 일기에 이런 다짐을 남깁니다. 오늘은 나의 18번째 생일이었다. 드디어 독립적으로 왕위를 계승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부터 어떤 주제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 사람의 조언을 소중히 여기며 미래의 여왕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제 빅토리아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윌리엄 4세는 정말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밤마다 숨을 헐떡였고 임종을 앞둔 고해성사까지 마쳤습니다. 언제 서거 소식이 들려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빅토리아는 명목상으로는 이제 독립된 성인이었지만 여전히 켄싱턴 궁에서 콘로이와 어머니의 빡빡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전과는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두 사람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국왕이 죽기 전에 어떻게든 빅토리아의 개인 비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콘로이는 그녀에게 계속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윽박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는 침묵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콘로이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과 함께 영국을 이끌어 나가지 않을 겁니다. 내가 여왕이 되는 순간 당신을 다시 아일랜드로 보내버릴 테니까요. 콘로이는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공식적으로 성인이 된 빅토리아의 단호한 태도에 조금씩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켄트 공작 부인은 여전히 콘로이의 편을 들었습니다. 콘로이는 유능하고 인맥도 넓으니 네가 여왕이 된 뒤에도 반드시 도움이 될 사람이라는 것이었죠. 그러자 빅토리아 역시 어머니에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난 10년 동안 어머니에게 많이 실망했어요. 제가 여왕이 되면 어머니와 떨어져서 지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빅토리아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콘로이와 어머니에게 자신의 미래를 선언하고 방으로 돌아간 빅토리아는 다시 인형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18살이었습니다. 곧 한 나라를 통치하게 될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인형을 가지고 놀던 어린 소녀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던 6월 19일 런던의 윌리엄 4세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빅토리아도 이제 정말 그 순간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곧 일어날 일을 침착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만 선의와 정직함으로 영국을 다스릴 것이며 언제나 용기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6월 20일 마침내 윌리엄 4세의 서거가 공식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 새벽 켄징턴 궁으로 급히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군주를 아련하기 위해 캔터베리 대주교를 비롯한 고위 인사들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새벽 5시 무렵. 빅토리아는 아직 잠옷 차림이었고 발에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가 자신이 영국의 새로운 군주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성의 뜻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콘로이와 켄트 공작 부인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공주님, 혼자서 대주교를 아련하시다니요. 공주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왜 저희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빅토리아가 대꾸했습니다. 공주라뇨? 저는 이제 대영제국의 여왕입니다. 당신의 도움 따위는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 말을 남긴 빅토리아는 곧장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콘로이와 켄트 공작 부인은 어안이 벙벙한 채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빅토리아의 생활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어머니와 따로 아침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실도 어머니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콘로이를 거쳐야만 빅토리아를 만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왕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점심이 되자 멜버른 총리가 찾아왔습니다. 멜버른은 이제 막 18살이 된 어린 여왕이라고 해서 빅토리아를 가볍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군주에게 마땅히 해야 할 만큼 정중하고 깍듯하게 그녀를 대했고 앞으로 처리해야 할 일과 일정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빅토리아는 그런 멜버른에게 금세 호감을 느꼈습니다. 어린 자신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조언을 해주는 멜버른에게 아버지 같은 푸근한 정을 느꼈고 그의 정직하고 현명한 성격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별로 없었습니다. 곧바로 빅토리아 앞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였습니다. 처음 보는 안건과 보고서가 쏟아졌습니다. 당황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했겠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켄싱턴 궁에서 자신의 일상조차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국가의 중요한 문제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빅토리아는 금세 정신을 차렸습니다. 멜버른의 설명을 들으면서 하나씩 내용을 확인하고 꼼꼼하게 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회의와 토론이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국가를 통치하는 문제는 물론이고 궁의 살림까지. 이제 최종적인 결정은 빅토리아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당연히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찼습니다. 그래도 외삼촌 레오폴드와 멜버른 총리를 비롯한 사람들이 곁에서 그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는 점차 여왕으로서의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업무는 어렵고 책임은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이전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갑자기 넓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여왕으로서의 개인적인 특권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음껏 사용할 수 없었던 돈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쓸 수 있었고, 누구를 만날지, 어디에서 지낼지, 어떻게 생활할지를 더 이상 콘노이와 어머니에게 허락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왕이 되자마자 의상, 장신구, 가구, 장식품 같은 개인 소유물을 굉장히 많이 모았고, 특히 옷과 장신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컸다고 하죠. 실제로 평생에 드레스, 모피, 망토, 머프, 양산, 보닛 등을 날짜별로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빅토리아에게는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을 겁니다. 결국 그녀에게 왕위는 단순히 거대한 권력을 손에 넣었다는 의미만은 아니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에 더 가까웠습니다. 빅토리아는 그렇게 18년 동안 이어졌던 우울한 켄징턴 궁에서의 삶을 청산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사람들에게서 벗어났고, 이제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평생 자신을 통제하려 했던 사람들로부터 그녀를 완전히 해방시켜준 것은 바로 왕관이었습니다. 그렇게 1837년 여름, 오랫동안 켄징턴 궁 안에서 웅크리고 있던 18살의 빅토리아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대영제국 여왕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으며 비로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피워내기 시작했습니다.